안녕하세요.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를 운용하고 있는 국내 운용본부의 피터입니다. 오늘 월간 운용 보고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번 달은 좀 회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주가가 회복되는 과정도 중요한 과정이지만 저희에게 더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 또 포트폴리오의 얼마나 강인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지, 이런 리밸런싱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설명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의 가능성은 어디서 보고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 지난 한 달간 7.68% 상승이 있었고요. 설정 이후로 여전히 좀 부진한 구간에 있기는 하지만 나스닥의 회복에 비해서도 아웃퍼폼을 하면서 저희가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종목 정보 PDF는 항상 매일매일 공시되기 때문에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저희가 월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 요인 분석으로 넘어가세요.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상승폭이 컸던 건 역시나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성과 기여도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성과 기여가 있었고요. 1분기 전체의 딜리버리도 굉장히 긍정적이었지만 1, 2월 생산 과정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들을 발표를 했고, 기가 베를린 같은 이제 유럽에서의 생산 기지까지도 완성이 돼서 이제 생산이 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주식 분할까지 이벤트까지 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좀 크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글로벌 리오프닝 국면에서 여행 수요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에 다른 이제 호텔, OTA 업체들도 상승폭이 있었지만 에어비앤비도 회복세가 좀 크게 나타났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도 사이버 테러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이 증대되면서 이러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종목들의 상승폭도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새로운 GPU, 새로운 CPU, SoC를 발표를 하면서 기존 GPU 영역에서 조금 더 이제 포트폴리오 확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던 비효율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구인 구직 시장을 새롭게 바꿔가는 그런 기업인데요. 짐리크루터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또한 미국의 실업률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구인을 위한 기업들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회복세가 좀 있었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저희에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거는 이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슈퍼앱 간 좀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랩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업스타트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동사가 제공하는 신용평가 솔루션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신용평가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런 AI 기반의 평가 솔루션은 앞으로 침투율로 올라갈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기에 고평가 종목 중심의 밸류에이션 하락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있는 C 같은 경우도 비슷한 영향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성장 가이던스가 약간 소폭 하회한 부분,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확장 지연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리오프닝이 되면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비중 유지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종목별 비중 변화의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월에는 편입하고 있지 않던 종목이 애플인데요. 뒤에서 설명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서 애플과 엔비디아를 같이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비중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사실 주가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비중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어비앤비도 좀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인모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가 하락 구간 동안 오히려 비중을 좀 확대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오프닝 국면에서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비중 축소를 하고 편출했던 종목은 어도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토샵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런 이제 구독 비즈니스의 대명사이기도 한 기업인데, 이런 구독 비즈니스에서 프라이스의 상승을 통한 성장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추가적인 프라이스 상승은 쉽지 않은 국면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오가닉한, 자생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성장이라기보다는 이노가닉하게 새로운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노가닉한 성장은 조금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올해 성장성 측면에서
다른 타 소프트웨어 서비스 중소형주들에 비해서 조금 성장성 둔화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편출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의 부분은 뒤에서 제가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저희가 좀 많이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이제 저희 회장님께서도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설명을 좀 해주셨던 부분인데 플랫폼 세상 자체를 또 지배하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 위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령관, 커맨더들에게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디바이스들이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과거에 뭐 PC가 있었고 이게 모바일로 전이가 됐고요. 거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연결되고 모바일 안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면서 AI도 그러한 하나의 뭐 디바이스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하나의 좀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오토모티브, 자동차까지도 이런 세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령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PC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그런 역할을 해왔을 거고요. 현재도 하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맥 OS를 통해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안드로이드가 알파벳이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iOS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아이패드 OS 같은 경우도 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와 자동차의 영역에서는 테슬라가 두 가지를 모두 시도를 하고 있죠. 예, 자체 칩셋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와 이 부분을 좀 강화해서 사령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토모티브 또 다른 이제 플레이어들, 테슬라가 아닌 넌 테슬라 플레이어들이 좀 더 들어와야 되지만 아직은 뭐 드러나게 들어오는 플레이어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건 중요한 건 이제 이 OS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정 기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OS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령관은 어떤 기업이 될 것이냐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데요. 메타 플랫폼이 굉장히 좀, 페이스북이죠. 메타 플랫폼이 굉장히 약세를 보였던 것도 최근에 이제 iOS 14 업데이트 과정에서 광고 지출 최적화에 대한 문제가 좀 드러났죠. 결국에는 데이터를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최근엔 좀 메타가 그래도 이러한 최적화 솔루션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이걸 주도했던 거는 애플의 OS 업데이트였던 거고요. 애플 같은 경우 그러면 이거를 사령관 입장에서 조율이 가능하다는 거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보안 업데이트가 지금은 유예되고 있지만 변화에 좀 촉각을 기울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플랫폼의 최종적인 상위 기업으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산업을 변화시켜 나가는 1등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것도 근데 결국에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플랫폼 기업을 주목을 하자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3월 달에 이 두 가지 변화가 굉장히 컸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의 플랫폼 기업을 벗어나서 하드웨어까지 연동된 이 두 가지를 연동시키는 플랫폼 기업으로 굉장히 성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사실 2020년에 이 M1이라는 반도체 칩셋을 처음으로 개발해서 발표를 하면서 인텔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맥북 에어, 맥북 프로 등 다양한 기기들, 아이패드 프로까지도 적용이 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됐고요. 이번 2022년 3월 8일 애플 이벤트에서는 아이패드에까지 이제 이 M1 칩셋을 활용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하드웨어에 동일한 칩셋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시너지를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M1 프로를 또 개발을 했고요. 그 뒤에는 M1 맥스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M1 맥스, 이번 3월 8일 이벤트에서 여기 M1 맥스가 발표가 되었고 M1 맥스를 두 개 이렇게 인터포저 형태로 이어놓은 형태가 M1 울트라까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의 개발을 통해서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고정비를 일부 투입한 다음에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SoC라고 하는데,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SoC를 ARM 기반으로 개발을 하면서 결국에는 맥북 에어, 맥북 프로, 맥 미니 같은 다양한 제품들의 모두가 인텔로부터 SoC를 독립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사실은 인텔이 최고 성능은 계속 담당을 해왔는데 M1 맥스, M1 울트라까지 개발을 하면서 최고 성능 모델까지도 완벽하게 인텔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고요. 이게 또 소프트웨어 개발을 직접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두 개의 시너지가 극대화돼서 디바이스의 성능을 극대화한 모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옆에 나타나는 게 지금 이제 현재 벤치마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벤치마크라고 하는 거는 성능을 비교한 표입니다. 이제 IT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아실 텐데요. 애플이 이번에 발표한 M1 울트라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세 가지가 AMD에서도 최상위 기종이고요. 인텔에서도 i9이면 최상위 기종입니다.
싱글 스레드로 보면 점수가 이미 AMD보다는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인텔보다는 싱글 스레드에서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멀티 트레드로 가게 되면은 훨씬 더 압도적인 성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거기에 더 중요한 건 사실 이건 하드웨어 성능만 얘기하는 거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얼마나 맥 OS와 연동이 되었느냐, 이 부분은 인텔과 AMD가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동성 측면에선 압도적인 성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영상 편집을 하시거나 뭐 좀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너무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애플만 할 수 있는 혁신이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게 굉장히 선단 공정, 파운드리에서도 굉장히 미세화된 공정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비용을 감내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선단 공정에서 TSMC가 활용하고 있는 5나노 공정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상당히 많은 비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돈을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디바이스도 충분히 수요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M1 칩셋 하나를 개발을 해서 아이패드에도 적용을 했고요. 맥북 에어에도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맥북 프로에도 지금 적용을 한 상황이고, 이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로 다양한 디바이스들, 아이맥까지도 지금 적용을 한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이게 좀 더 추가적으로 발전이 되면 아마도 가장 디바이스 규모가 큰 아이폰까지도 발전이 될 겁니다. 사실은 아이폰에서 A14 칩이라든지 A15 칩이라든지 이런 개발들을 해왔던 역사가 M1으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두 개의 개발의 그 고정비적 성격은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간 아이폰이 2억 대, 아이패드가 대략 한 4, 5천만 대, 맥이 한 2천만 대 정도인데요.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코로나는 특수하게 좀 더 많은 판매량이 있었고요. 연간 한 3억 대 정도 수준의 기기에서 활용되는 반도체를 만들어내야 된다 라는 건 엄청나게 파워풀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던 이런 M1에 이걸 이제 반도체에서 다이 사이즈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정도의 다이 사이즈를 만들어내는 게 비용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최종 제품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3억대에 대한 적용이 가능한 애플은 감당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전 세계 연간 PC 출하량이 3.4억대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텔의 i9 프로세서를 채택한 그런 기종이 과연 이 중에 얼마나 될 것이냐 했을 때는 적용점이 굉장히 적은 거죠.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경우도 연간 판매량이 3,500만 대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하이엔드 반도체를 만들어도 2억대씩 팔아대는 아이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은 대수이기 때문에 앞에 선단 공정을 차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걸 액션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OS와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서 성능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애플은 반도체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OS를 모두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디바이스를 써보시면 같은 성능을 내더라도 i9 인텔의 프로세서를 썼던 것과 애플의 프로세서를 썼던 것과 전력 소모량이라든지 발열 측면에서 굉장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동하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노트북에 탑재가 가능하냐 아니면 그냥 데스크탑에만 가능하냐, 이런 차이점을 내기 때문에 큰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도 그렇기 때문에 자체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확실한 수요처, 연간 3억대씩 팔리는 기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기반이 되는 반도체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령관으로서 애플의 지위가 조금 더 확대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입 비중을 새롭게 편입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에도 중요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관찰은 해왔지만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그 기반이 더 많이 확대된다라는 측면에서 신규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그 GTC 2022라는 이제 개발자 행사를 하게 되면서 CPU와 GPU를 합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GPU의 최강자인 엔비디아인데 ARM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CPU까지도 통합한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이라는 걸 발표하게 됐고요. 이게 근데 어떤 의미를 주느냐, 기존에는 GPU를 엔비디아를 달고 CPU를 인텔 걸 달아서 두 개를 통해서 연산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GPU와 CPU가 하나로 된 SoC, 시스템 온칩 형태로 엔비디아가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규모 AI 연산이나 데이터 센터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칩셋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에서 인텔 CPU 기반으로 이루어지던 상당 부분을 엔비디아가 대체해 나가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또 왜 중요하냐 하면 뭐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그냥 단순하게 칩셋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쿠다 네트워크라는 거, GPU에서 수행하는 많은 것들을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 쓰는 언어들을 쿠다라는 네트워크에서 이미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개발자들이 참여를 해서 새로운 코드를 넣고 새로운 코드를 서로 공유하고 발전해 나가는 이미 여기서는 네트워크 효과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쿠다를 엔비디아가 개발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CPU까지 얹어지게 되면서 또 거기에 소프트웨어적인 3D 디자인을 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발표를 하면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화를 해나가고 있는 게 엔비디아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넘어오는 형태가 좀 더 강화되고 있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더 확장되는, 뭐 두 기업 다 확장되는 것이죠. 그 지배력을 키워나가는 국면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CPU 영역까지 통합된 걸 보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은 게이밍보다는 낮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게이밍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많이 올라와 있죠. 근데 데이터 센터 매출을 비교해 보면 인텔 같은 경우는 25.8빌리언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6.7빌리언입니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부분을 좀 알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CPU, GPU가 합쳐진 SoC 형태로 반도체가 개발되고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더 네트워크 효과를 일으키면서 채택률이 높아지면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점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 포인트가 결국에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어떤 기업이 주도권을 가지느냐. 예, 주도권을 가지는 사령관이 되는 기업에 주목하자라는 게 저희의 이야기고요. 이게 애플이 될 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수도 있고 알파벳이 될 수도 있고 테슬라, 뭐 엔비디아, 다양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주도권 싸움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비중을 축소하고 확대하는 그런 리밸런싱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사실 포트폴리오가 죽은 포트폴리오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이벤트들 또 실적 발표의 기간들을 거치면서 리밸런싱 과정을 통해서 뭐 단순하게 그냥 매수하고 끝나는 바이 앤 홀드 전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좀 더 강화된 포트폴리오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내용은 좀 반도체에 대한 설명들이 아무래도 제가 IT 섹터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용어들을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 내용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굉장히 변동성이 많은 구간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4월 달인데요. 4월 달에도 변동성 많은 구간을 거치고 있지만 저희는 이런 매크로 변동성 속에서도 좋은 기업,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고 있으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3월에 간접적으로 또 경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강화함으로써 조금 더 회복되고 좀 여러분들이 리치 투게더 할 수 있는 또 저희 플랫폼 액티브 ETF와 함께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